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식량난 때문에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UN 기후변화 전문가이자 이 식량위기 대한민국의 저자인 남재작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기상이변은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지구온난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진짜 지구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가 과학적으로는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미래가 맞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산화탄소,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하면 화석연료를 쓰면은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대기에 쌓이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학에 가까운 과학이다 보니까 틀릴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되면은 기온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이것도 거의 물리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뭐 정말 해성이 충돌하는, 이래서 갑자기 화산이 다 폭발해서 이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빼고는 기온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거의 명확하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불명확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미래가 어떨 거라는 예측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기후변화라는 게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명확하게 지금대로 가면은 7년 후가 되면 정확하게 그냥 1.5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24년, 25년 후가 되면은 2도가 올라갈 거라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하면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영향이,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떨 거냐,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기상 예보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 지구라는 게 이 물이 거의 70%를, 바다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기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육지는 뭐 비교적 그렇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건 있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클 거냐는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는데, 뭐 기후가 달라진다는 거는 명확하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지구 온도를 1.5도, 섭씨 1.5도 오르는 걸로 2050년까지 갈 거냐, 아니면 2도 오를 거냐 갖고 막 그거 갖고도 막 논쟁이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0.5도 차이인데. 사실 0.5도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파리 협약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2015년 파리 협약 때는 2도에서 멈추자, 이런 걸 우리가 결의를 했었고, 전 세계가. 근데 이제 2018년 우리가 송도에서 IPCC 회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때 회의에서는 2도씨는 말이 안 된다, 1.5도씨에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다시 결의를 바꿨죠. 그러니까 결국은 2도하고 1.5도 차이에서 0.5도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다룰 까, 이게 이제 사실은 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산업화 시대에 비해서 1.1도가 오른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2030년이나 빠르면 2030년에는 1.5도가 오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0.4도의 차이고, 1.5도에서 2도까지는 또 0.5도의 차이예요. 네. 비슷한 0.4도, 0.5도 차이니까 네. 1.5도에서 2도 차이가 어떤지를 만약에 설명하면은, 우리가 지금 1.1도 세상하고 앞으로 2030년쯤 맞게 될 1.5도의 세상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슨 이 1.5도하고 2도를 차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인구가 무슨 몇 천만 명이 이렇게 가뭄에 피해 봤던 게 몇억 명으로 늘어나고, 식수가 부족한 사람들이 몇억 명에서 몇십억으로 바뀌고, 뭐 산호초가 사라지고 조개가 사라지는 게 90% 정도의 조개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 만약 2도가 되면 99%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바다가 바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나열을 하고 있죠. IPCC 보고서를 보면요. 그게 지금까지는 이상 기후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야, 그 뭐 지구 기온 변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정치학 하신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연과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정치학 하신 분들이, 야, 이 지구 기온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 지구 45억 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전부 다 말이야, 그냥 원래 지구라는 게 그런 거야. 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 제가 많이 직접 뵀었거든요. 사실 뭐 지구 역사상으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온도라는 게. 근데 그건 몇백만 년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 온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100년 사이에 바뀐 거잖아요. 네. 100년 사이에 1도가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장 빠른 그 있었을 때는 100배 정도 빨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무슨 100년이 아니고 무슨 뭐 만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만년 사이에 4도가 올라갔는데 가장 최근에 지구가 사람이 살만해진 그 빙하기가 끝나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빙하기가 있다가 빙하기가 끝나면서 인류가 농경이 가능해지면서 오늘날의 인류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때 일어났던 1만 년 동안 일어났던 게 사실은 4도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개는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속도가 도대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냐 이게. 네. 그 문제는 기후가 말씀처럼 이렇게 간빙기가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구 운동에 따라 가지고 지구 멀어졌다 이게 각도가 바뀌고 세차 운동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구 기후가 이제 몇십만 년, 몇백만 년도 패턴이 바뀌거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세상이 이 100년 만에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네. 100년 만에 바뀌어 보면 사실 1도가 바뀌었다는 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이 가슴에 차 있을 때 사실 요만큼 올라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물이 요만큼 턱까지 와 있을 때 물이 요만큼 더 찼다.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네.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 그럼 지금 1도 올라온 거는 가슴에서 한 턱까지 올라온 정도고 여기에서 0.5도 올라가는 거는 턱에서 이제 코밑까지 바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 이게 같은 0.5도가 아니 되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식량 위기 대한민국 이 저서에 보면요. 기후 변화는 약한 고리부터 공격한다.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어떤 뜻인가요? 사실 지금 식량 위기를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분들은 물가가 조금 오르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식량 위기라 해가지고 원래 당장에 먹을 게 없어질 거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의미의 식량 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부족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기후가 변하고 아니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이게 갑자기 무슨 해성 충돌처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끔찍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끔찍한 형태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슨 뭐 위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없어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오히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땐 지구가 이렇게 오히려 단합하잖아요. 위아더 월드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원조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인류가 이제 그런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한 지역의 피해로 국한될 때는.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거는 나중 식량 위기라는 거 그렇죠. 다른 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전반적인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양 같은 걸 다 깎아버리거든요. 네. 깎아버리게 되니까 아까 약한 고리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아프리카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게 어디냐 그러면 뭐 남태평양처럼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물에 잠기는 나라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해안지대가 이게 잠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해안 곡창지대들이 바닷가에 이게 삼각주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해수가 약간만 올라가더라도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나라는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다카 지역에는 기후 난민 때문에 수십만 명이 그 다카 외곽이랑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기후 난민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면은 우리가 사하라 이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보면 되게 건조지대가 확산되는 곳에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물이 갑자기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목축을 하던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농경하는 사람 토지를 이렇게 가축이 짓밟거나 뜯어먹거나 하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뜯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뭐 종족 학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소말리아로부터.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이런 식의 가뭄 같은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꽤 오래된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식량 위기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프리카 국가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사하라 이남 국가라고 대부분 얘기하는 그런 약한 고리부터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기후라는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식량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는 보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어떻게 식량을 돈 주고 값이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계층에서 문제가 안 생길 거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소득을 가지고 식량 사는데 음식을 사는데 써야 되는 계층에서는 값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쪽 계층부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은 기후 같은 건 날씨가 더워지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느끼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이라든가 식량의 위기가 오는 것들은 이제 약한 국가들 그리고 이제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점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급돼가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구가 망가져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지만 이게 외신에서 볼 때 뭐 레바논 같은 데서 저기 식량난 참 안 됐지만 저건 저개발 국가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 이렇게 대부분 해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식량 위기나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식량 위기를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네, 그렇죠. 경제력이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나라고 돈으로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쯤 느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게 부족해졌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마 내전이 일어났을 거고 그죠? 네.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식량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할 것도 없어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식량 위기라는 게 그때쯤 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식량 위기를 걱정해야 되냐, 걱정하지 않아야 되냐 이런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한국이 식량 위기를 걱정할 때쯤 되면은 그렇죠. 전 세계가 이미 다 이렇게 난리가 나 있을 거다. 그때 돼가지고 한국의 식량 위기를 걱정하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한 거는 식량 농경지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160만 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고 작업률도 굉장히 쌀 정도는 이제 그 뭐 작업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지만은 곡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20%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80% 수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곡물은 그렇죠. 옥수수, 밀, 콩 네. 이런 것들은 80%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축산 사료가 되고 우리가 이제 식품의 재료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 식품 공업에 사용하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굉장히 식량 생산국들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 나라들이. 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지가 될 거고 또 이번 사태처럼 이 간접적인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갑자기 부족해지면은 러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지리로 가까우니까 주로 동유럽은 주로 아프리카로 많이 갈 텐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부 다 아시아 쪽으로 아니면 미국 쪽으로 공급망을 다시 돌리게 되잖아요. 어떤 식량이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무조건 이렇게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남미에 있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고 그다음에 호주였거든요. 네. 주로 세계 4개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조금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 군데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올 수는 있죠. 가격은 문제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요. 네. 이번에 기자님께서 앞에 별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치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사진들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미국 캔사스에서는 수천 마리 소떼가 이렇게 더위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천 마리 죽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유럽에서는 이 산불이 또 극심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동시에 모든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뭔가 이상해졌다는 건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좀 찾기는 어려워졌거든요. 이렇게 문제 제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느끼는 건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가격으로만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전부 우리나라는 없다 이런 거보다는 가격이 비싸진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정도 위기니까 위기라는 느낌 사실 잘 안 가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면은 지구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물이 자꾸 멸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떤 과학자들은 뭐 우리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지질학 시대에서 네.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생물이 멸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네. 경고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농업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자연이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 생태계 복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농업 생산 시스템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기후변화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에 문제를 줬고 이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는 결과적으로는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면 그게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경 재배하는 것처럼 화학적으로 모든 걸 다 재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일부는 그렇게 가능하죠. 석유화학 제품으로 지금 비료를 계속 뿌려서 지금 이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 생산력을.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일부 제한된 환경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제한된 환경에서 만들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 논이나 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미생물의 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버리던 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농업 생산 시스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품종이 좋은 걸 개발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약간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비료를 더 많이 쳐야 되고 더 많은 농경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기후변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걸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갈택이어 고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못에 물을 퍼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못 잡을 일 없고 산에 불을 질러가 산짐승을 잡으면 못 잡을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은 내년에 잡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식량을 더 나쁜 환경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려면은 뭔가 더 많이 마치 연못에 물을 퍼내는 것처럼 더 많이 뭔가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비료나 농약이 많아지면은 자연 생태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점점 더 똑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거죠.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더 힘들다고 오히려 이런 재난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식량을 생산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모이면은 어쨌든 이 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식량 생산이 점점 불규칙해질 거고 우리는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땅을 개간해야 되고 점점 더 많은 에너지와 아니면 농약과 비료를 써야 되는 거죠. 잠재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그렇잖아요. 토양이라는 것들도 과도하게 경작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비옥도가 점점 떨어지고 병해충도 결론적으로 병해충 발생도 점점 심해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단일 경작이나 아니면 농약 같은 걸 사용하면 나타나는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연 생태계가 서로 연관돼 있고 경쟁하면서 천적 관계에서 이렇게 네. 제어를 하잖아 서로가요. 네. 하나가 이렇게 뭐가 뛰어나지 못하도록.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환경에서는 뭔가를 제어해버리고 나면은 메뚜기를 제어하는 뭐가 사라져버리면 갑자기 메뚜기가 번성을 한다든가 네. 어떤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연 시스템이라는 거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걸 점점 깨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그 많은 노력을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원 관리를 더 잘하지 않으면 정원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것처럼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는 나빠지는 거고 토양은 점점 더 비옥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떨어지는 거고 식량의 생산성은 지금까지는 식량 생산성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에 부딪혀서 점점적으로 떨어지는 주기에 접어들게 될 거고 이런 상황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당연히 더 많은 노력 어쨌든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른 어떤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이제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인 거죠. 식량 위기의 시계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게 될 미래라는 거죠. 이게 이거에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거의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복잡계 경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게 티핑 포인트더라고요. 네네. 티핑 포인트를 딱 지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양의 되먹임으로 정말 나비 효과로 태풍이 일어나는데 문제점은 그 사이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꾸만 투입을 하고 화학비료 더 쏟아 부으면 식량 더 많이 나오는데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니까 우리 아무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 우리의 그 문명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식량 같은 건 다 조절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티핑 포인트를 딱 한번 지나면 진짜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안에서의 어떤 태풍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못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지구 기후가 망가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티핑 포인트 이런 것도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티핑 포인트라는 건 먼저 좀 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IPCC 보고서 과학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현실을 다 반영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과학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 증거가 없이 확실하지 않는 거는 보고서에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IPCC 보고서라는 거는 대개 정치 협상가들이 이제 문장을 우리가 요약 보고서라는 걸 따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그러면은 타협으로 소실되게 되는데 과학적 증거가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명히 현상은 목격되지만은 이게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티핑 포인트에 관련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지구에 뭐 시한폭탄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극의 얼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영구 동토지대 그 유기물 툰드라지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러시아 쪽에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관련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약간 공포더라고요. 거기는 툰드라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유기물층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가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이끼 네. 같은 것들이 계속 퇴적돼 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녹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미생물 번식이 시작하니까 네. 미생물이 번식이 시작하면 이렇게 분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지금까지 유기물이 그냥 쌓이기만 했잖아요. 툰드라 지대에 계속 쌓이기만 추우니까 지금. 네, 추우니까 이끼가 자랐다 사이, 이끼가 자랐다 사이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쌓이기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녹는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미생물이 번식을 시작하면서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또 물이 많은 곳에서는 메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메탄은 또 이산화탄소보다 더 21배나 더 높지 않습니까? 기후 네. 온실 효과가. 저는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포항제철 정도가 되면 거의 10%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제철소가 수십 개 있다고 수백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그게 그냥 녹으면은 이게 다 분해가 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녹고 있잖아요. 네. 녹고 있으니까 뉴스 기사 보시면은 메머드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거 뭐 요즘은 몇만 달러만 주면 이걸 준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사실 그것도 하나고 그다음에 기후 또 지구가 온난화되고 나면은 극지방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기후 모델 때문에. 그러니까 극지방 여름이 더 빨리 녹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까지 알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얀색은 다 햇빛을 반사해가 다시 우주로 돌려보내 버리는데 네. 녹으면은 그건 전부 다 바닷물이잖아요. 네. 바닷물은 전부 다 흡수해 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메탄 수화물이라고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륙붕부터 해가지고 심해제 이런 것들이 얼음덩 메탄 얼음 덩어리죠. 이런 것들이 바다에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누출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지구의 기후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뉴스 기사에는 많이 다루고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다루지만은 이 보고서에서는 이걸 다루질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로 모델로 가지고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과학적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네. 실제 IPCC 보고서가 이걸 보신 분들은 아우 겁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정말로 무서운 것들이 아니면 이거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는 그 보고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런 예를 어떤 데서 보냐 그러면은 2021년도 같은 예를 들면은 케냐에서 토마토 값이 한 7, 8배 올랐거든요. 그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인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찬가지로 토마토 값이 올랐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인도양이라는 게 이제 아프리카부터 인도 사이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공기 흐름이 멈춰버린 거죠. 양쪽 사이에서. 그러니까 비가 한쪽에 계속 모여서 계속 뿌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모든 BBC 인터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농민들이 아니면 그쪽에 있는 행정가들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인데 인터뷰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원래 언어가 그렇거든요. 네. 과학의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계가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느끼게 되는 이런 환경이라는 게 더 나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구의 상황이 식량 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이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ght.